네, 안녕하세요. 김택준 변호사와 함께하는 역사 속 법률 이야기, 이제 5번째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유산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국가나 정권까지도 위협하는 게 상속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사회에서 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상속법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언장과 공증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언은 고대든 마찬가지겠지만 자유로워요. 유언의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다만 현대사에서 얘기할 때는 유언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정 양식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걸 5가지 종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총 5가지예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에 따라서 뭘 작성한 건 일단 유언장으로서 효력은 없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어떤 취지를 뭐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유언장으로서 효력은 없어요. 무효가 되고. 유언이 물론 자유롭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과 또 다른 부분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권선 진학형 영화로 이제 결말 스토리가 될 경우에는 그 못된 이제 어떤 친족보다는 결국에는 막 주인공 이제 할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잘 따랐던 어떤 그분한테 이제 유언장이 짱 공개되면서 아 누구한테 유언을 다 해주기로 한다, 상속을 다 해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글쎄요, 뭐 미국이나 영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유언으로 누구 한 명한테 몰아주고 싶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인정된 상속분의 2분의 1은 그래도 보전해줘라. 이렇게 돼서 누군가 하나한테 유언으로 다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인이 야 그래도 내 몫의 2분의 1은 나한테 돌려줘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 소송을 건다고 그러니까. 네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어떤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람은 그렇죠. 반드시 네. 법에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본인이 이제 뭐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다 쟤한테 준다 그러면 소송을 걸면 최소한 50억에 관해서는 유가족들이 그렇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인데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예를 들어 그냥 자식 하나만 있다고 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제 100억을 누구한테 유언으로 넘겼더라도 원래 내 상속분은 100억이잖아요. 그렇지만 50억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줘라 하고서 유류분 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를 들면 집을 물려받으면 집을 팔아야지 뭐 쪼갤 수도 없고 방법이 없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아, 공유 지분이니까 뭐 아, 2분의 1씩 할 2분의 수도 1씩? 있고 그럴 수도 아. 있겠고 그건 가능하니까 그건 상관없죠. 동산이 애매하죠. 동산 이거를 뭐 차를 뭐 3분의 1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그러면 그럼 저기 팔아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런 굳이 경우는? 팔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환가를 해서 야 이게 더 높으니까 나는 부동산 뭐를 갖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이제 정리를 분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언장이 최고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우선적인 효력. 네, 네. 그러니까 효력이 제대로 양식에 갖춰서 쓴 거면 유언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유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 조선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조선시대는 이것도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세종 8년에 이게 그때 법정 한창 개정할 때 경제협정 개정할 때 유서는 비록 한 집안의 법이지만 다시 말하면 공공의 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언은 그냥 아니에요. 집안에서 하던 건데 그래도 그냥 따르자. 조선 사람들은 좀 표현을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중구난방을 못 참잖아.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뭐좀 매뉴얼이 있거나 만국 공통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참대. 그래서 좀 찝찝하지만 유언은 따르자. 그래서 조선은 대체적으로 유언장 우선으로 가요. 네, 조선시대에도 지금 현대 사회 유류분과 비슷한 개념의 그 강제 규정이 있는데요. 3세 이전에 입적되어 있는 양자나 혹은 이제 승중자, 그러니까 봉사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 해당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걔가 친자녀가 아닌 경우에 친자가 그냥 아닌 친자녀가 거죠. 상속 네. 대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유언으로 이제 주지 마라 이런 규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서에 그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라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유류분 인정이 되는데 그렇죠. 네. 조선시대는 제사를 받들면은 혈연이 아니라도 인정을 인정해 해주는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 상속 제도 중에 이제 특별 연고자 이런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고자요? 네, 법정 상속 순위가 이제 혈연 네, 인척 네. 관계에서 넘어나면 최종적으로 특별 연고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 봉양하고 이런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것까지 특별 연고자까지 찾아보고도 안 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귀속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 귀속되기 전 단계로서 특별 연고자가 하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높이 그러니까 특별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예요? 그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봉양하거나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그런 있잖아요. 사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들은 그게 없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 못 받아요. 정말 사실혼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단지 동거만 한다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자, 혼인신고만 안 된 수준의 사실혼인 경우도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그런데 그 사람 법정 상속분이 없지만 이제 특별 연고자나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뭔가 일부를 상속인들한테 뭐 그분을 부양했던 게 있으면 부양요자들을 뭐 청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혼이지만 그분이 한 20년 동안 뭐 중풍으로 그렇죠. 아팠는데 했다 그러면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봉양을 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받는 승중자라는 그 개념이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제사라는 것이 가장 제사를 중요하기 했다.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사실혼은 인정 안 해줘요. 봉양, 이 제사를 받드는 거는 네. 이거는 양자 아니라 자식들 요즘 말로 하면 자식들이 안 하겠다. 그때는 조선시대 뭐 관료가 자식이 제사 안 받겠다 그랬다가 그거는 뭐 가는 거지만 네. 어쨌거나 제사 받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문중에서 다른 사람을 세웠단 말이야. 양자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예를 들어 뭐 둘째를 내세워서 뭐 한다든지 어쨌든 그 문중에서 한 사람이 했을 경우가 해는 생겼을 그 경우에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 네, 거지. 그렇죠. 유언장에서 제사- 다른 말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제사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조선이라는 사회가 유교를 기반으로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제사를 중요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통 과속하다가 걸리면 흔히 하는 말이 나 제사 간다. 그러면서 아. 경찰한테 내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옛날에 또 아주 음주운전 옛날에. 시절 맞아요, 맞아요. 네. 음속 옛날 옛적엔 그랬던 것들이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씩 꼭 있었어요. 뭐 잡혔는데 너 나 책임질래? 뭐 그것도 그럼 또 봐주는 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그게 언제적이 물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게 이해가 안 갔쓰곤 했었어 나 그때는.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냥 그야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하게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그런 주라고는 안 나와 있어. 실제 실비를 준다던가 뭐 아, 기준이 이거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매해마다 챙겨가지고 음식하고 받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위한 봉사조라고 해서 토지가 일분이 따로 들어. 그러니까 첫째라고 해서 주는 거 플러스 비용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팔가상하고.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그걸 이제 많이 몰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가 뭐 거의 반 이상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잣집은 모르겠는데 가난한 집은 법정 규정 받아서 제사 못해요. 그럼요. 더욱이 첩자는 엄청 조금 주거든. 네. 아니 물론 진짜 뭐 이게 100억 있다고 그러냐? 아, 20분의 1을 받아도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가난한 집에 적당한 중류 이상층 가정에서 7분의 1, 10분의 1 받아서 제사 지내라면 옛날에 제사 때문에 파산해요. 이 조선시대에 원래 의례를 정할 때 주자 가례가 문제가 되거든요. 가례가 무슨 말이야? 집가짜잖아. 그러니까 이건 집안의 집안의 예라는 예죠. 거야.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의례를 정할 때는 당연히 국가 예를 정하지 집안 예를 왜 정해? 이것들이 다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가례 중에서 특히 이 제사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또는 사회 관습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긋났다가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70년대 그 군사독재 시절에 결혼식 이런 게 허례허식이 심하다고 해서 무슨 표준안 이런 거 정해서 가정을 했던 해주지. 네, 가정을 해주지. 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아마 그것도 결국에 비슷한 계통이 아닌데. 누군 그래요. 그 유신 정권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도 할 정도로 이 그렇죠. 제사 문제나 의례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좋잖아.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뭐 허례허식 하지 않으시는데 뭐 그러는데 이게 내면의 저항이 엄청났었어요 사실.
근데 또 이렇게 그렇게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소한만 하자 이런 개념이긴 한데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왜 못하냐 그렇게 보지만 왜냐면 혼이- 한편으로는 뭐냐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뭐 뱀에게 뭐 이렇게 지금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네. 추석 때나 이렇게 보면 그때 그거 제사상에 올리는 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순간에 다 들어가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또 예,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거를 놔야 된다는 기준이 실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정의례 준칙 때문에 이 정도는 놔야 된다는 게 돼버린 거죠. 최저 기준이 예, 돼버리니까 또 그러니까 괜히 그게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담스러울 실은. 수도 있고. 안 되면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 지낼 수 있거든요. 차례잖아요. 이게 100년 전도 아니고 네, 80년대인가 그럼요. 90년대 신문에도 났어. 네. 제사상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올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오래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그-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제사에 관한 이게 이 제사에 관한 이 한국 사회 이걸 내가 또 족쇄라고 그러면 또 이게 오해하실 분이겠지만 하긴 제사가 한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정말 말도 못하는데 이 유언장조차도 허락. 왜냐면 유언은 자유를 놔두고서 이거는 안 된다잖아.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유언의 자유가 있지만 유류 분야 제한이 높다면 조선시대에서는 유언도 자유롭지만 다만 제사를 봉양하는 그거는 자에 안 대한 돼요. 어떤 배려에 대한 제한은 그건- 최저치는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제한이 또 있었네요.